안녕하세요, 배훈창입니다. 오늘의 배훈창 칼럼 주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7월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트럼프가 예고했던 25% 관세를 피한 점을 들어서 선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쌀과 30개월령 쇠고기 시장은 지켜냈지만 그 대신 자동차 부분 관세 인하 등에서 미국에게 크게 양보했죠. 사실 여당의 정치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 경제적인 이익을 내준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협상에는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발 미국 투자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기업들이 강속노조와 높은 법인세 부담을 피해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는 주식시장에 즉각 반영됐죠. 자동차주는 협상 당일부터 약세를 면치 못했고 다음 날에는 주식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이재명 정부 등장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죠. 주가 폭락의 원인은 꼭 관세 협상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8월 1일에 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고,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전 50억 원에 거래해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이런 세제 개편까지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조세나 노동정책 전반에서 자본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는 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관세 협상에서의 대미 투자 약속은 국내 산업계에게 한국을 떠날 시간이다라는 이런 신호로 읽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그 정점에 있는 것이, 그 신호의 정점에 선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노란봉투법이 먼저 어떻게 등장했는가, 왜 노란봉투법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2009년도 경기도 평택의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이것은 아주 그냥 한국 노동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에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쌍용차가 인수됐었는데 경영난을 이유로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2,646명에 이르는 노동자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했고 무려 77일간의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강경하게 진압했죠. 공권력과 사설 경비가 투입됐고 헬기에는 체류액이 살포됐고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다치고 다수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또 상당수 해고자는 장기 실업과 가족 해체, 정신적인 외상에 시달렸습니다. 이후에 3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이 참극이 계기가 되어서 노란봉투법 제정운동의 하나의 계기가 됐죠. 노란봉투법은 쟁의 행위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자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남용하는 현실을 바로잡아보고자 하는 입법 시도였습니다. 쌍용차가 한 15년 전 이야기인데 쌍용차 사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20년대 이후에도 화물연대, 학교 비정규직 노조, CJ 특별 노동자 등에 대해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졌고, 이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위축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았죠. 근데 한편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규직 해고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정리해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외주화를 줄 수밖에 없고 하청을 확대하는 방법을 써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재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가 지금 고착화됐죠.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간접 고용 구조에서조차 원청이 일정 부분 교섭과 책임을 제한다, 이런 취지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법안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 역시 한국의 손해배상 가압류 제도 운영이 과도하다고 지적해왔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ILO 핵심 협약 중 일부가批准되었죠. 그렇지만 노동조합법과 민법, 형법 체계 전반은 큰 변화 없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하나의 제도 개선의 이제 출발점으로 제안된 것이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은 과거에 억울함을 구제하려는 정서적인 요구를 넘어서 현재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파업에 대해 과도한 민사 책임을 묻는 관행을 제어하고 사용자 책임 구조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나름 의의가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기존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으로까지 넓힙니다. 또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한도 대폭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처럼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 사례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됐죠. 그래서 이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은 제도적인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권리 확대가 한국 노동시장 구조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해고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정규직 해고는 법적으로 매우 어렵고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도 금지되어 있고 직장 폐쇄는 방어 목적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약 속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고용 유연성 확보 수단은 외주화와 하청 구조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간접 고용을 확대해가지고 고용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처럼 대응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만을 일방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넓히면서 다단계 산업구조 전반을 쟁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둘째, 쟁의 행위의 범위가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대부분 판단이 기업의 어떤 경영상의 판단조차도 다 파업 사유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해버리면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방어권이 막히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한 기업의 대항권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합법 파업은 물론이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기업이 사실상 손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정리해고는 어렵죠. 대체 인력 투입도 금지되죠. 손해배상마저도 제한되죠. 그럼 기업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결국 기업은 국내에서 사람을 더 뽑지도 않고 설비를 더 들이지도 않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줄고 고용도 줄고 그럼 그 여파는 어디로 가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은 의도는 노동권 보호를 내세웠지만 현실을 무시한 채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산업을 떠밀어내는 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지키겠다는 친노동 법안이 오히려 노동을 내모는 반노동 법안이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노란봉투법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국내외 경제계도 일제히 경고음을 내고 있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아참이라고 하더구만요. 얘들은 이제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 없이 법안이 강행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고용 환경이 국제 기준에서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경제계의 반응도 비판 일색이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서 사용자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은 산업 생태계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조선, 자동차, 건설 이런 다단계 협업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런 산업에서는 원청을 겨냥한 반복적인 쟁의 행위가 이어진다고 하면 생산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노조와의 교섭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불법적인 리스크 앞에서 투자와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죠. 노란봉투법 이대로 시행될 경우에 기업의 대응권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고 자본은 더 빠르게 국외로 이탈되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타당합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반복되어온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남용 이런 것들은 분명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개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헌법상 단체 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방적인 권리에 강화하는 노사 간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현재 산업 생태계를 급격하게 파괴시켜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개인보다는 노조 차원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려나가려면 동시에 직장 폐쇄 요건을 좀 합리화하고 대체 인력의 투입을 제한적이나마 좀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해고 기준을 좀 더 명확화해서 고용 유연성을 좀 높이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병행돼야지 그래야지만 노동자 보호도 어떤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꿈속에서 그리는 것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노동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꼬인 그물에 매듭을 풀듯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힘들지만 이렇게 고쳐나가야지 꼬인 매듭 부분만 그냥 시원하게 한 번에 잘라버리면은 결국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물이 되고 맙니다. 노란봉투법 역시 선한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개혁적인 그러면서 노사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마련해 나가야지 일거에 이렇게 시행해버리면 결국 자본의 이탈과 고용 창출의 악화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병청 칼럼은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